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진우그룹 강 회장의 저택 청운당의 육중한 대문은 빗줄기에 씻겨 더욱 음울한 빛을 띠었다. 거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무거웠다. 한서유는 흠뻑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대리석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 강지훈과 시어머니 박여사 진우그룹 회장가 앉아 있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윤의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더 이상 시간 끌 거 없다. 여기 서명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 앞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이혼 서류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니, 낼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옆에 앉은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창밖의 비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다정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한 무관심과 약간의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듯했다. 서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제발. 유라는 어떡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다. 딸 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어머니인 박 여사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죠. 전 따르겠습니다.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유라? 그 애는 강씨 집안의 핏줄이니 우리가 알아서 키운다. 넌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어딜 감히 그 아이를 입에 올려. 내년의 임무는 거기까지였다.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그것 하나 못했으니 넌 이 집안에 쓸모가 없어.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서유는 아랫배를 감싸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며칠 전 혼자 병원에 가서 확인한 작은 심장 소리. 그녀는 이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제가 다시. 서윤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자 박 여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다. 다시 뭘 해? 1년, 2년, 3년이다. 3년 동안 내가 한 게 뭐냐고. 딸 하나 낳아놓고 유세 떨던 거 내가 다 참아줬다. 하지만 이젠 끝이야. 지훈이도 동의했어. 서윤은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잔인한 연극의 방관자인 것처럼 굴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어머니의 폭정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고 있었다. 그는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딸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유라는 지훈 씨 딸이기도 하잖아요.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박 여사는 서윤의 눈물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딸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진우그룹을 이끌어 갈 건 아들이다. 넌 그걸 실패했어. 실패한 여자는 이 집에서 나가야지. 어디서 감히 눈물을 보여?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내 친정, 그 보잘것없는 회사부터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게 될 거야. 협박이었다. 서윤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작은 중소기업 박 여사는 그것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잉크가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서명하는 그녀의 손 위로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강지훈은 그제야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귀찮음이 뒤섞인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압박의 원인은 아들을 비 못하는 아내 한서윤이었다. 서류가 박 여사의 손으로 넘어가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내 짐은 이미 다 싸뒀다. 저기 현관에 있으니 가지고 나가. 그리고 유라는 볼 생각 마. 넌 이제 유라 엄마가 아니야.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로봇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강지훈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후회. 내가 왜, 난 이제 자유로워.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그의 말은 서윤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서윤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그녀가 처음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하나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사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서유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2층에서 유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엄마. 아이가 그녀를 찾는 소리였다. 서유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잠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2층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딸을 안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박 여사가 고용한 보디가드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엄마, 흐아앙, 유라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힘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유라야,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꼭.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로 온몸을 적셨다. 청운당의 무거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다. 그 순간 한서윤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한서윤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복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서유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빗물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발신자는 오빠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오빠 이상으로 그녀를 아껴주는 선배 김민준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윤아, 너 괜찮아? 내가 지금 청운당 앞인데 문을 안 열어줘. 무슨 일이야?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서유는 무너지는 다리를 붙잡고 길가의 가로등에 기댔다. 오빠, 나 쫓겨났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욕설을 내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다. 어디야? 당장 말해.
서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모르겠어. 그냥 걷고 있어. 비가 너무 많이 와. 김민주는 차를 몰아 저택 주변을 미친 듯이 돌았다. 몇 분 후 그는 가로등 아래에서 비에 흠뻑 젖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서윤을 발견했다. 그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다. 한서윤, 정신 차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을 감쌌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민주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진우그룹의 저택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강지훈, 박 회장,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즉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서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서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저체온증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렸다. 산모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들은 서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남편, 딸, 그리고 이제는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결심했다. 서윤과 그녀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며칠 후 서윤은 민준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민주는 죽을 가져와 그녀의 입에 떠먹여 주었다. 먹어. 너 혼자가 아니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지. 서윤은 멍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유라는 어떻게?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살아야지. 살아서 내 딸 유라 다시 데려와야지. 그리고 강지훈 그 자식에게 복수해야지. 복수라는 말에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수?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 복수. 이대로 무너질 거야? 네가 어떤 아이인데. 넌 할 수 있어. 내 머리, 내 능력. 그걸 왜 썩히고 있어? 유학 시절에 네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잊었어? 서윤은 MIT에서 컴퓨터 공학과 생명공학을 복수 전공한 천재였다. 그녀는 사랑을 택하며 자신의 빛나는 경력을 포기하고 강지훈과 결혼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묻어두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다. 일어나, 서윤아.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넌 평생 유라를 되찾지 못해. 강지훈과 박 여사, 그들은 돈과 권력의 논리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해져야 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 민준의 말은 서윤의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렇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유라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오빠 말이 맞아. 나 일어설게. 나 좀 도와줘. 서윤의 눈에 드디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거야. 내가 널 미국으로 보내줄게. 내 친구가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어. 내 아이디어라면 분명 투자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임신을 숨긴 채 병원에 갔던 것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강지훈의 모발과 칫솔을 챙겨두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요. 의사의 말에 서유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아들과 딸. 그녀는 그토록 아들을 원했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운명의 장난이란 이런 것일까? 그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이 아이들은 오직 자신만의 아이들이 될 것이다. 강씨 집안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한서윤의 자식으로 한씨 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라날 것이다. 출국하는 날 서윤은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 박여사, 6년, 아니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내가 돌아오는 날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녀는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6년 전 오늘 그녀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쫓겨났지만 6년 후 오늘 그녀는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손은 2개의 작은 초음파 사진을 소중하게 감싸 쥐고 있었다. 6년 후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 모스콘 센터,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밋이 열리고 있었다. 수천 명의 투자자, 엔지니어, 그리고 언론인들이 숨을 죽인 채 무대를 주목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넥스시 AI,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 중앙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지적인 카리스마를 더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에서는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서윤, 아니 지금은 세계가 CEO 한이라고 부르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 넥스스 AI의 창립자이자 대표였다. 서윤은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기조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장된 지성이며 생명공학과의 결합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질병과 노화의 한계를 극복할 열쇠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확신이 넘쳤고 청중은 그녀가 제시하는 미래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6년 전 쫓겨나듯 도착한 미국 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다. 임신 초기 증상과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헌신적인 도움과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2 생명체가 그녀를 붙잡았다. 초음파 검사에서 아들과 딸 2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MIT 시절의 스승을 찾아갔고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AI 기반의 신약 개발 플랫폼은 민준의 친구가 운영하는 소규모 벤처 캐피털의 첫 번째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낮에는 2 아이, 민준과 민서를 돌보는 엄마로 밤에는 차고에서 코드를 짜는 개발자로 살았다. 잠은 사치였고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연료에 불과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억압된 세월만큼이나 폭발적으로 빛을 발했다. 그녀가 개발한 AI 알고리즘 프로메테우스는 기존의 신약 개발 과정을 수십 배 단축시켰고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넥스스 AI는 그렇게 탄생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프로메테우스가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내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5년 만에 넥스스 AI는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유니콘으로 등극했고 한서윤은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 빌리어네이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제2의 스티브 잡스, AI의 여제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다. 넥스스 AI는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서 생명을 구하고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발표합니다. 스크린이 바뀌고 넥수스 AI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본부 설립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거점은 서울이었다. 청중석에서 동요가 일었다. 특히 한국에서 온 기업 관계자들의 눈이 커졌다. 서울 진출. 그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6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여인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서유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무대 위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6살이 된 쌍둥이 한민준과 한민서. 아이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민주는 아빠를 닮아 듬직하면서도 엄마의 날카로운 지성을 물려받았고, 민서는 엄마를 빼닮은 외모에 강인한 성격을 가졌다. 서유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처럼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키웠다. 아이들은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서유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아빠가 없어. 하지만 엄마가 2사람 목, 아니 10사람 몫을 해줄 거야.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아이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한서윤의 자식이며 그녀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고 명함을 건네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서유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대했다. 그녀의 비서이자 유일하게 과거를 아는 김민준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대표님,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진우그룹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렸다. 진우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6년 전 그날의 폭우가 귓가에 다시 쏟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났다.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진우그룹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잡아요. 기다리게 해.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한서윤이라는 이름 때문에 설마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MIT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터였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넥스의 AI의 기술이 탐나 모른 척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시와 경멸에 상처받던 과거의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6년 동안 칼을 갈며 준비해온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탐내는 것을 그녀의 손에 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유는 대기실로 돌아와 하이힐을 벗었다. 발이 아팠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태평양 너머 머나먼 한국 땅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민서, 그리고 그녀가 따로 보관해둔 폴더에는 6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딸 유라의 사진이 있었다. 유라, 그녀의 첫 번째 아이. 진우그룹의 인질처럼 잡혀있는 가엾은 딸. 유라야,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서울 진출은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진우그룹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한때 자신을 쓸모없다고 버렸던 것처럼 그녀는 그들의 존재 가치를 서서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때 비서인 민준이 다시 들어왔다. 누나, 아니, 대표님. 방금 한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그룹이 넥수 AI의 프로메테우스 기술 도입을 공식적으로 타진해 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서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파격적이라고요?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나에게 파격적인 게 뭐가 남았을까?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6년 전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제 그녀가 되돌려줄 차례였다. 좋아요. 그들의 제안을 검토해보죠. 하지만 답장은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그녀는 다시 하이힐을 신었다. 완벽한 갑옷을 다시 갖춰 입은 여전사처럼. 그녀는 다음 미팅을 위해 대기실을 나섰다.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울의 아침은 곧 밝아올 터였다. 그리고 그 아침은 진우그룹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돈, 명예, 그리고 힘. 그녀는 6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다. 유라를 되찾고 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이 불은 꺼지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 진우그룹 본사의 최고층 회장실은 샌프란시스코의 열기 넘치는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꺼운 방음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박 여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 강지훈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박 여사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룹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그녀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건가? 박 여사가 얇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주력 사업이라는 건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바이오 사업은 6년째 투자금만 까먹고 있어. 도대체 당신들은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임원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진우그룹은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결과는 참혹했다. 박 여사의 독단적인 경영, 구시대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완전한 실패는 그룹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특히 강지훈의 입지는 위태로웠다. 6년 전 그는 아내를 내쫓고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그룹의 추락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3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초조함이 역력했다. 지훈아. 박 여사가 아들을 날카롭게 불렀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맡고 있는 신사업 부문도 마찬가지야. 뭐 하나 제대로 된 성과가 없어. 이러다가 네가 물려받을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네가 그 여자, 그 쓸모없는 계집을 내쫓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뭔가를 보여줬어야 할 거 아니야.
박 여사는 여전히 가끔씩 서윤을 그 계집이라고 불렀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감히 반박할 생각은 못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해온 자료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이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재 우리 그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 부재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영원히 삼류기업으로 전락할 겁니다.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도 AI라도 하겠다는 건가? 늦었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직접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기업 넥시스 AI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개발한 프로메테우스라는 AI 플랫폼은 전설적입니다.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금융 예측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넥시스 AI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도입할 수만 있다면 그룹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부터 바이오 사업의 신약 개발까지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박 여사의 눈이 처음으로 흥미를 보이며 빛났다. 넥시스 AI. 이름은 들어본 것 같군. 그 정도의 기술이라면 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손에 넣지?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들이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서울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서밋의 기조연설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무대 중앙에 선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고 거리가 멀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이 기업의 CEO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강지훈은 서윤의 연설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비서실에서 요약한 보고서만 읽었을 뿐이다. 그 보고서에는 CEO 한이라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 한서윤이라는 풀네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설령 확인했다 한들 6년 전 쫓겨난 그 한서윤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계.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거 잘 됐군. 아무래도 말이 통하기 쉽겠지. 지훈아, 이건 하늘이 우리 진우에게 준 기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넥스웨시 AI의 기술을 가져와야 해. 아니, 기술뿐만이 아니야. 가능하다면 그 회사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봐. 그것이 박 여사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에게 협력은 곧 종속을 의미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무모한 야망에 식은땀이 흘렀다. 넥시스 AI는 이미 진우그룹 전체의 시가 총액을 뛰어넘는 거대 기업이었다. 어머니,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술 협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들의 CEO와 담판을 짓겠습니다. 강지훈은 이번 건을 성공시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싶었다. 그는 이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게 모든 권한을 주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단 조건이 있다. 반드시 독점 계약을 따내야 해. 그리고 그 CEO 한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배경은 어떤지 확실하게 파악해와. 혹시 모르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상대일 수도 있으니.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물러간 회장실에 강지훈과 박 여사만 남았다. 박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6년 전에 그 애를 내보내고 네가 후계자가 됐지만 아직도 넌 증명을 못했어, 지훈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도 더는 널 감싸줄 수 없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6년 전 유라를 낳은 서윤을 구박하던 어머니에게서 지금의 자신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진다. 그 대상이 아내였든 이제는 아들이든 그는 공포를 느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넥수스 AI라는 이름의 낯선 미국 기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에게 당장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만나러 가는 상대가 6년 전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넥슈스 AI의 본사는 그 자체로 미래의 상징이었다.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유리 패널과 친환경적인 녹색 식물들이 조화를 이룬 건물은 진우그룹의 낡고 권위적인 본사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강지훈과 그의 비서실장, 그리고 2명의 핵심 임원으로 구성된 진우그룹 대표단은 이 거대한 건물의 로비에서부터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며칠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들을 짓누르는 것은 넥수스 AI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활기찼고 캐주얼한 복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지나갔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이 근본 없는 스타트업의 허세처럼 보이길 바랐지만 그의 본능은 이곳이 진짜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애써 불쾌감을 감췄다. 6년 전 그가 버린 아내, 그 여자가 이런 곳과 관련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CEO 한이라는 이름이 그저 흔한 한국 성씨이기를 바라며 이번 협상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어머니 박 여사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자신은 무능한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최상층 임원 전용 회의실로 안내받는 동안에도 강지훈은 머릿속으로 전략을 가다듬었다. 그는 넥스스 AI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진우그룹의 유통망과 인허가 로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약간의 기술 사용료와 지분을 내어주는 대신 한국 내 독점 판권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지훈은 상석에 앉으려다 안내 직원이 지정해준 방문 개경 자리에 마지못해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진우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디지털 명패가 놓여 있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그룹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만 들이켰다. 강지훈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가 예의 없는 태도라며 불평을 터뜨리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훈은 비즈니스용 미소를 준비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여성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다. 준비했던 미소는 어색하게 굳어버렸고 그의 동공은 공포와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였다. 6년 전 비에 젖어 쫓겨나던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카로운 라인의 네이비블루 슈트, 당당하게 편 어깨,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알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제, 뉴디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서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진우그룹의 다른 임원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중 일부는 6년 전 안주인이었던 서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서윤은 강지훈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반가움도 심지어 증오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무관심과 냉철한 비즈니스적인 태도뿐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중요하지 않은 거래처 사람처럼 대했다. 자리에 앉으시죠, 강지훈 부회장님. 서윤이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완벽한 한국어는 6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영하 수십 도였다. 넥스스 AI의 CEO 한서윤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강지훈 옆에 서 있던 김민준 그녀의 비서실장이자 6년 전 그녀를 도왔던 오빠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민준 역시 냉정한 표정으로 진우그룹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상태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윤은 그의 혼란을 즐길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진우그룹에서 보내주신 제안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실망스럽다고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대표님? 우리는 최고의 조건으로.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옆에 있던 태블릿을 가볍게 터치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진우그룹의 제안서 내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우그룹의 참담한 재무제표와 주가 그래프가 동시에 나타났다. 당신들의 제안은 우리가 가진 프로메테우스 기술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자신감이 넘쳤다. 당신들은 이 기술을 단순히 낡은 건설 현장이나 관리하고 성공 가능성도 없는 바이오 자회사에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모독입니다. 말이 심하지 않소. 한 임원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서윤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다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 부회장님, 진우그룹은 지금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업계 평균의 3배가 넘고 주력 사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하다니, 이건 협력이 아니라 구명보트를 내어달라는 구걸에 가깝습니다. 모욕이었다. 완벽하고 잔인하며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기반한 모욕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6년 전 그가 그녀에게 넌 아들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말했던 순간이 교차되며 떠올랐다. 지금 그녀는 그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쓸모가 없다. 당신.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감히 우리 진우그룹을. 감히? 서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 강지훈은 압도당했다. 부회장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넥수 AI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파트너가 왜 진우그룹이어야 하는지 저는 1%의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당신들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넥시스 AI는 실패하는 기업과는 손잡지 않습니다. 특히 비전도 능력도 없는 리더가 이끄는 기업과는 더더욱. 이것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6년 전 한 여자를 버렸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형벌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이 자리에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기술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 심판받으러 온 것이었다. 오늘 미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서윤이 일어섰다. 제 비서가 밖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6년 전 비 오는 날 그녀를 저택에서 내쫓았을 때와 똑같이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권력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이제 그의 목숨줄을 쥔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강지우는 지옥 같은 비행을 마치고 한국 땅을 밟았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의 흐린 하늘이 마치 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그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한서윤의 그 차갑고 경멸에 찬 눈빛이 떠올랐다. 실패하는 기업과는 손잡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주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넥스 AI와의 협상에 그룹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협상이 역사상 최악의 방식으로 결렬되었다는 것 역시 이미 보고되었을 터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가 본사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 여사는 이미 모든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핏줄이 선 손등이 그녀의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앉아.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다. 강지훈은 죄인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래서 그게 정말 한서윤이더냐? 박 여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글거렸다. 내가 6년 전에 쫓아낸 그 쓸모없던 계집애가 실리콘밸리의 거물이 되어 돌아왔다고? 그녀는 강지훈의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을 떨고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입니다, 어머니. 그는 차마 회의실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순간들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협상 결렬과 CEO하니 한서윤이었음이라는 사실만을 간신히 전달했다. 박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을 몇 바퀴나 초조하게 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강지훈의 뺨을 내리쳤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장실을 울렸다. 이 한심한 놈, 계집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네가 그 애를 어떻게 쫓아냈기에 저렇게 독을 품고 돌아오게 만들어. 분노의 방향이 이상했다. 그녀는 한서윤의 성공에 경악한 것이 아니라 강지훈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 이런 후환을 만든 것을 질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불타는 뺨을 감싸 쥐었다. 어머니, 그건 됐어. 박 여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운이 좋았겠지. 미국 가서 어떤 놈을 물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돈방석에 앉은 모양이니. 하지만 그래 봤자야. 근본 없는 계집애가 어딜 감히 진우를 상대로 덤벼. 박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 서윤의 성공을 운과 남자 덕분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기술이, 그들이 가진 기술이 우리에겐. 강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박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기술, 그깟 기술이 문제야? 돈으로 사면 돼.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 약점이 없을까? 6년 전처럼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당장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해. 6년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샅샅이 뒤져. 강지우는 이미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한서윤은 6년 전에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그룹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인이 되어 있었다. 박 여사의 질책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의 말처럼 그녀를 운 좋은 여자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처절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고용한 흥신소 소장을 불렀다. 한서윤. 넥수스 AI의 한서윤 대표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6년 전 미국으로 건너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원합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사적인 생활까지 전부다. 그는 어머니에게 보고하지 않을 정보를 원했다. 며칠이 걸렸다. 강지우는 그동안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직 한서윤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왜 하필 지금 한국에 돌아오려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는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휘저었다. 마침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그녀의 공식적인 이력이 적혀 있었다. MIT 졸업, 넥스우스 AI 창립, 투자 유치 성공. 모든 것이 신화 같았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초조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사생활 및 가족 관계 항목에 도달했다. 그의 손이 멈췄다. 거기에는 파파라치가 멀리서 찍은 듯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 자선 행사장으로 보이는 곳이었다. 사진 속 한서윤은 6년 전보다 더 우아하고 당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다. 강지훈은 숨이 멎는 듯했다. 한눈에 봐도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엄마와 똑같은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아이. 강지훈은 여자아이에게서 서윤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남자아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이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기 위해 애썼다. 흐릿했지만 알 수 있었다. 그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가 앨범에서 수없이 봤던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어린 시절의 그 얼굴이었다. 강지우는 미친 듯이 보고서를 뒤졌다. 아이들의 이름, 한민준, 한민서, 나이 15세, 출생지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 병원.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15세, 6년 전 그녀가 떠났다. 그리고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임신했었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가 그녀를 쓸모없다며 내쫓던 그날. 그녀는 이미 그의 아이를, 그것도 쌍둥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비에 젖어 애원하던 그녀의 눈빛, 마지막으로 그에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는 그때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후회. 그렇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이기적이고 뒤틀린 감정이었다. 아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토록 박 여사가 원했던 진우그룹의 후계자가 될 아들을 그녀가 낳아서 6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 만약 그가 그때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에게 당당히 인정받는 후계자가 되었을 것이고, 진우그룹은 지금처럼 위태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한서윤이 그 모든 것을 망쳤다. 아니, 그가 스스로 걷어찼다. 강지훈은 책상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유리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감히 내 아들을 숨겨. 그의 눈이 분노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으려는 집착이었다. 그의 후회는 독처럼 퍼져나가 곧 격렬한 분노와 소유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한서윤이 왜 돌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는 넥수스 AI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민준, 그의 아들이었다.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강씨 집안의 장손이라고 반드시 되찾아와야 해. 그는 더 이상 넥수스 AI와의 협상 따위는 관심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한서윤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되었다. 한서윤은 서울에 입성했다. 그녀의 귀환은 샌프란시스코의 서밋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훨씬 더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지금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6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두고 와야 했던 자신의 첫 번째 조각, 딸 유라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한남동의 최고급 레지던스, 철저한 보안으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넥스스 AI의 한국지사 설립 준비는 김민준과 현지 팀에게 맡겨둔 채 그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6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강지훈과 박 여사가 있는 청운당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원 중 가장 유능한 사설 정보팀을 고용해 유라의 삶을 추적해왔다. 그녀는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참혹하고 냉담했다. 유라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9살이 된 유라는 강씨 집안의 유일한 손녀였지만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 박 여사에게 유라는 아들을 낳지 못한 실패한 며느리의 상징일 뿐이었다. 강지훈에게 유라는 잊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자 자신을 압박하는 어머니의 불만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유라는 언제나 혼자였다. 거대한 저택의 텅 빈 방에서 홀로 인형을 안고 있거나 비싼 드레스를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운전기사 외에는 아무도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이의 눈에는 6년 전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던 생기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그늘이 어려 있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이미 더 큰 고통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박 여사가 유라를 학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방식은 물리적인 학대보다 더 잔인했다. 그들은 무관심과 방치라는 이름의 정서적 폭력으로 어린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6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 돈, 권력, 그리고 넥스시 AI라는 거대한 제국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도 태평양도 아닌 오직 승리를 위해서라면 재벌이라도 물어뜯는 것으로 유명한 부티크 로펌 세종의 대표 변호사를 불렀다. 회의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진행되었다. 서유는 변호사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제 딸, 강유라의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단순히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 및 양육권 완전 이전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강지훈 부회장과 박 여사의 양육자 부적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련한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표님,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소송이 될 겁니다. 진우그룹을 상대로 특히 그들의 장손녀에 대한 친권을 박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보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며 준비해온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님의 일이겠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6년간의 모든 학교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전직 가사 도우미들의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정서적 방임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주십시오. 법원이 강지훈 부회장과 박 여사를 더 이상 유라의 보호자로 인정할 수 없게 만들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저는 제 딸을 그 지옥에서 구출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넥스스 AI의 이사회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때보다 더 확고했다. 며칠 후 청운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은 넥스 AI로부터 공식적인 협상 거절 통보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아들 한민준의 존재에 집착하며 그를 어떻게 만날지 혹은 어떻게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할지 궁리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새로운 후계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때였다.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박 여사와 강지훈에게 법원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을 전달했다. 그것은 비즈니스 관련 서류가 아니었다. 양육자 지위 상실 및 친권 이전 청구 소장. 청구인은 한서윤, 피고는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대상자는 그들이 까맣게 잊고 있던 이름, 강유라였다. 이게 무슨...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서윤이 유라를 데려가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 그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서윤의 더러운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미친년. 박 여사가 소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6년 전에 쫓겨난 주제에 어딜 감히 강씨 집안의 핏줄을 넘봐? 유라는 내 손녀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손녀라고. 그녀는 유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니, 이건 함정입니다. 한서윤이 넥스스 AI 건으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겁니다. 유라를 빌미로. 하지만 그들의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윤의 법률팀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긴급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우그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라에 대한 면접 조사를 즉각 승인했다. 이 소식은 재계에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진우그룹이 6년 전 쫓아낸 며느리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손녀딸의 양육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문의 체면 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서유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동복지재단 기부 행사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진우그룹과의 소송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슬픔이 어린 그러나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아들을 못 낳아 쫓겨난 비련의 여인에서 딸을 되찾기 위해 거대 재벌과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로 그녀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반면 강지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들 민준을 되찾아야 한다는 탐욕에, 다른 한편으로는 딸 유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그는 서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윤이 머무는 레지던스를 직접 찾아갔다. 한서윤, 나와, 당장 나오라고.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채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다. 유라 문제로 장난칠 생각 마.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 내 아들 내놔. 그의 이성을 잃은 외침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리석은지를 증명할 뿐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민준 실장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지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강 부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유라 양에 대한 문제는 한 대표님의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민준은 강지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이와 민서는 한 씨입니다. 대표님의 자녀들이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이라는 망언을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서윤은 유라를 되찾기 위한 명분 있는 전쟁을 시작했고, 동시에 그가 그토록 원하는 민준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녀는 그에게 두 아이 중 그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강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건 전쟁이며 자신은 이미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심장부 최고급 호텔 연회장. 새싹을 위한 옹기라는 이름의 VVIP 자선 갈라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상위 1%가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며 동시에 자선을 베푼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위선과 사교가 뒤섞인 화려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전장의 주인공은 단연 한서윤이었다. 넥스 AI의 이름으로 100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그녀는 행사의 호스트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이 자리가 필요했다. 유라를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서 그녀에게는 강인하지만 따뜻한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진우그룹이 돈만 아는 냉혈한으로 그녀를 매도하려 할수록 그녀는 더더욱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방식으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증명해야 했다. 짙은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홀로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의 통제하에 흘러가고 있었다. 저명 인사들과의 가벼운 인사, 언론의 정중한 플래시 세례, 그리고 이어질 기부 연설까지. 김민준 실장이 잠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아이들 잠시 데리고 왔습니다. 약속대로 무대 뒤에서 인사만 하고 바로 레지던스로 보낼 겁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이런 자리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새로운 집에 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길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훌륭하게 차려입은 두 아이, 한민준과 한민서가 들어왔다. 민서는 엄마를 닮은 드레스를 입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민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듬직하게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은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자아내게 했다. 저것이 바로 모성애라는 그림이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다. 그는 로비에서 한서윤의 동선을 기다리다 보안 검색이 잠시 허술해진 틈을 타 연회장 뒷문으로 미친 듯이 뛰어 들어왔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을 겪었다. 유라의 소송 문제로 박 여사에게 쉴 새 없이 쪼이고 있었고, 아들 민준에 대한 집착은 그를 병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보았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아이. 자신의 어릴 적과 놀랍도록 닮은 그 남자아이. 내 아들.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저 아이만 있으면, 저 아이만 데려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무너져가는 진우그룹도, 어머니의 인정도, 잃어버린 자신의 자존심도, 한서윤. 그가 고함을 지르며 인파를 헤치고 뛰쳐나왔다. 연회장의 음악이 멎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흐트러진 머리와 충혈된 눈, 값비싼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광기, 어린 표정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진우그룹 강지훈 부회장이라는 얼굴은 그들을 잠시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 찰나의 순간 강지훈은 서윤의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엄마의 뒤로 숨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쌌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입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행패입니까? 강지훈 씨. 강지훈은 서윤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서윤의 등 뒤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남자아이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너, 그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떨렸다. 강지훈 씨,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시선을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시죠. 내 아이들? 강지훈이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내 아이들이라고?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그는 연회장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몇몇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스캔들의 현장이었다. 아이들이 놀라 숨을 참았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주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를 엄마와 똑같은 차가운 눈으로 분석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절박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기회는 이때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대중 앞에서 이 관계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민서야,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그리고 그녀는 다시 강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래요, 강지훈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연회장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뜻밖의 순순한 인정에 잠시 당황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DNA. 유전적으로는 당신 아이들이 맞겠죠. 강지훈의 얼굴에 광기 어린 희열이 스쳤다.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거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을 6년 동안이나 숨겨 당장 이리 내놔. 그가 다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강지훈의 손을 공중에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위압감에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이 6년 전 비 오는 날
뱃속에 이 아이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저와 유라를 내쫓았을 때 당신은 이미 이 아이들을 버린 겁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6년간 당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돈이나 썩어가는 진우라는 이름 따위는 필요 없이 이 아이들은 강 씨가 아니라 한 씨입니다. 제 아들 한민준, 제 딸 한민서입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당신은 유라를 버렸고 나를 버렸고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아들까지 스스로 버렸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 한 올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선고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버렸다는 말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가 아들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 아들을 임신한 아내를 버린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김 실장. 서윤이 차갑게 불렀다. 김민준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보안팀 불러서 이 손님을 정중히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이 연회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강지훈 씨에게는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들이야, 민준아. 강지훈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처절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연회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서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나쁜 벌레를 쫓아냈어. 이제 괜찮아. 그녀의 표정은 다시금 강인한 어머니로 돌아와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방금 전 한 재벌 가문의 후계자가 자신의 과거에 의해 어떻게 완벽하게 파괴되는지를 목격했다. 자선 갈라 행사의 처참한 소동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강지훈의 광기 어린 외침. 내 아들과 한서윤의 얼음처럼 차가운 선고. 당신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는 모든 신문 일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진우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하락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그룹 후계자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청운당의 아침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박 여사는 신문지를 갈기갈기 찢어밟기며 거실을 배회했다.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명문가라는 허울이 하룻밤 사이에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강지훈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서 있었지만 박 여사의 분노는 이미 아들을 넘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한서윤을 향해 있었다. 독사 같은 년. 박 여사가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제 한서윤이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판을 짜고 완벽한 순간에 함정을 터뜨린 전략가였다. 넥서스 AI의 기술력, 유라의 양육권 소송, 그리고 이제는 숨겨진 아들의 존재까지. 이 모든 것이 진우그룹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었다. 그룹의 경영권,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 강지훈이 연회장에서 벌인 추태로 인해 그녀는 강지훈 또한 후계자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대안, 손자 한민준이 절실해졌다. 이렇게 된 이상 전면전이다. 박 여사가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즉시 그룹의 위기관리팀과 법무팀 핵심 인원들을 호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년이 감히 진흙탕 싸움을 걸어왔어. 그렇다면 우리가 진흙탕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그년의 깨끗한 억만장자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버려. 박 여사의 반격은 추악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사와 어용 단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넥슬스 AI의 기술력이었다. 진우그룹과 연계된 몇몇 보수 경제지에서 넥슬스 AI 기술력 거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서윤 대표는 6년 전 진우그룹의 핵심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근거 없는 그러나 교묘하게 날조된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녀가 진우의 기술을 훔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했다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천재성을 폄하하고 그녀를 파렴치한 기술 절도범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인격적이고 잔인했다. 그들은 서윤의 모성애를 공격했다. 6년간 첫째 딸 유라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가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익명의 전직 가사도우미가 등장해 서윤이 과거에도 유라에게 냉담했다는 식의 거짓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서윤을 아이들을 비즈니스 협상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정한 여성으로 만들려 했다. 대중의 동정심을 역이용하여 그녀가 유라의 소송을 제기한 것도 쌍둥이를 공개한 것도 모두 진우그룹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진짜 더러운 반격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법무팀을 동원해 한서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친손자에 대한 접근을 막은 것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아닌 친권 및 양육권 이전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런데 그 소장의 대상은 충격적이게도 한민준, 한 아이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박 여사는 쌍둥이 중 여자아이인 한민서는 철저히 무시했다. 그녀는 오직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아이, 즉 장손만을 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노골적인 남아 선호 사상이 법정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소식은 서윤이 기술 절도범이라는 의혹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떻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그것도 재벌가 회장이 쌍둥이 손주 중 남자아이만 골라서 빼앗아 오려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들의 비도덕성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었다. 한남동 레지던스, 서윤의 집무실은 차분했다. 그녀는 창밖에 몰아치는 언론의 광풍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긴급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기사 보셨습니까? 그들이 대표님을 기술 절도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민준이만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진우그룹, 장손 한민준을 돌려달라. 쌍둥이 여아는 외면, 기사 제목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예상했다. 박 여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그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 김 실장.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박 여사는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해 줬어요. 유라의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입니다. 김민준이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 일어섰다. 유라가 왜 6년 동안 방치되었을까요? 강지훈과 박 여사가 아이를 싫어해서? 아니요, 유라가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들만 원했던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의 기사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쌍둥이 중 민준이 아들만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토록 맑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민서는 버리고 민준이만 취하겠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죠? 그들은 유라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도
키울 자격이 없는 괴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박 여사의 더러운 반격은 서윤에게는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즉시 법률팀을 호출했다. 진우그룹의 기술 절도 주장에 대해서는 일시간 뒤 넥서스 AI 본사 명의로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더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유라의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법원에 진우그룹의 양육권 소송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성차별적 가치관에 기반한 아동 선별 행위가 유라의 정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말입니다. 박 여사는 한서윤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한서윤은 그 진흙을 받아 그대로 박 여사의 얼굴에 되돌려줄 참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법정에서 그리고 여론 앞에서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우그룹의 추악한 반격이 여론을 혼탁하게 만들고 한서윤을 향한 비난이 정점에 달했을 때 넥서스 AI 서울지사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전 언론사의 취재 차량이 강남의 넥서스 타워로 몰려들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거대한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고 모든 카메라가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약속된 시간, 한서윤이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늘 저는 진우그룹이 제기한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감추고 있던 추악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첫째, 기술 절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진우그룹은 제가 6년 전 그들의 낙후된 바이오 데이터를 훔쳐 지금의 넥서스 AI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강지훈의 이름으로 발신된 이메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지시를 받은 전략기획실 임원이 넥서스 AI의 핵심 엔지니어에게 보낸 은밀한 접촉 시도 내역이었다. 프로메테우스의 소스 코드를 넘기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현금과 진우 계열사 임원직을 제안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누가 누구의 기술을 훔치려 했습니까? 서윤이 차갑게 물었다. 6년 전 빈손으로 쫓겨난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기술을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를 모의하고 있는 진우그룹, 바로 그들입니다. 기자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윤은 덧붙였다. 프로메테우스의 첫 번째 코드라인은 캘리포니아의 차고에서 두 아이를 재우고 밤을 새워가며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오늘 즉시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우그룹의 기술절도 프레임을 기술절도 미수라는 범죄 혐의로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다. 둘째,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듯 했지만 이내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진우그룹이 오직 한민준의 친권만을 요구한 소장을 스크린에 띄웠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들은 제 쌍둥이 중 오직 아들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제 딸 민서는 그들에게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진우그룹과 박 회장이 가진 끔찍하고 정근대적인 성차별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첫째 딸 유라가 지난 6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내는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은 김민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는 오늘 제 딸 유라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유라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망설였지만 딸을 그 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다.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위를 덮는 날카로운 노파의 목소리, 박 여사였다. 쓸모없는 것, 계집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네가 사내 아이였다면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게다. 다 네 애미 잘못이야.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강지훈의 목소리였다. 유라야, 아빠 바빠.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끔찍한 정서적 학대의 기록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몇몇 여성 기자들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아니라 한 아이가 겪고 있는 지옥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진우그룹 회장실. 박 여사와 강지훈은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저걸 어떻게? 박 여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그들의 모든 비열한 계략이 서윤이 던진 진실이라는 폭탄 하나에 산산조각 났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기술절도 시도와 오너 일가의 아동학대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투매했고 신용평가사들은 즉각 진우그룹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시켰다.